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혁기 속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형빈 교수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교육 가운데 어떤 교육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6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결과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설문 참여자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성교육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 영역으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짚어봐야 할, 그러나 이전에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들을 4번의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의 바탕이 되는 도덕성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이해를 시작으로 사회적 고통의 치명적 심각성, 도덕적 상상력을 위한 AI 윤리교육,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뇌신경과학으로 이해하는 도덕성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성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선함, 착함, 올바름, 인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도덕성은 윤리학, 도덕철학뿐만 아니라 신경과학, 신경윤리학, 신경철학 등의 시각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뇌신경과학의 발전은 도덕성과 같은 인간의 심적 작용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뇌신경과학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인간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신경과학에서 도덕성은 어떻게 해명되고 있을까요? 도덕성과 관련하여 뇌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크게 2가지 방법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는 뇌의 병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신경과학자는 수술로 뇌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사고로 특정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848년 게이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게이지는 폭발로 인해서 거대한 철근이 왼쪽 뺨과 두개골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덕적, 사회적 차원에선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게이지의 기적적인 생존은 이후 150여 년 동안 뇌 기능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와 해부학자들은 게이지가 전두엽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그는 짜증나고 신뢰할 수 없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게이지가 사고로 전두엽 피질의 약 4%를 잃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손상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좌우 전두엽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뇌의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영역이 활동이 매우 작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980년대 신경과학자 다마지오의 환자였던 엘리엇 사례입니다. 다마지오의 환자 중 한 명인 엘리엇은 뇌종양이 생길 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전두엽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두엽과 감정을 연결하는 뇌의 일부인 안화전두피질입니다. 그의 수술의 결과는 처음에는 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뇌 손상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손상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수술 후 여전히 IQ가 매우 높았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계속 해고되었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으며 그의 변한 행동으로 친구와 가족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다마지오는 그의 책인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엘리엇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떤 감정도 본 적이 없다. 슬픔도 조바심도 좌절도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다마지오는 엘리엇이 감정적 능력이 없으며 그의 실천적 추론에는 감정적 필터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성과 관련된 뇌의 역할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MRI 스캐너나 EEG를 사용하여 뇌가 기능을 할 때 이미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피험자에게 도덕적 과제나 활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참가자의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 옳고 그른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읽거나 그림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아픈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약국에서 약을 훔칠 것인지와 같은 도덕적 결정을 내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험 설계는 뇌의 어느 부분이 도덕성, 도덕적 결정에 관여하는지 확인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뇌에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만 전념하는 특정한 하나의 도덕적 중심이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 계획, 문제 해결,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뇌의 다양한 영역과 회로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모두 동원이 됩니다. 뇌의 이러한 부분들에는 그림과 같이 내측 전전두 피질, 편도체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측 전전두 피질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정신 상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반응에 중요합니다. 한편 뇌에서 생성되는 여러 화합물질인 신경조절제도 도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패트리샤 처칠랜드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의 인자 중 하나로 옥시토신을 말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그림과 같이 인간 뇌는 초기 자기 보존으로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시토신의 작용과 뇌섬엽 등에 의해 자기 돌봄에서 가족, 친족, 그리고 타인으로 돌봄이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시토신은 어떤 상황에서 신뢰와 관대함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내 집단 편향과 외집단 박해도 키우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게이지와 엘리엇 사례로 되돌아와 봅시다. 게이지와 엘리엇의 두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전혀 다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 유명한 사례를 통해 도덕성의 형성이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이나 뇌 작용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성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도덕성, 인성의 발달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도덕성에 관여하는 뇌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덕적 정서의 불능은 도덕성의 결여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도덕성에서 정서는 도덕적 추론, 이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연민, 사랑, 공감, 돌봄 등의 도덕적 정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교육, 도덕교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사용한 질문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질문인 그림에서 왼쪽의 아이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혹은 여러분은 언제 이와 같은 표정을 드러내나요? 등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이들의 두뇌에서 도덕성과 관련된 영역을 자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